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어가는데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탓에 이미 결혼을 오래전에 한 느낌이에요. 왜 남자들이 결혼하면 확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잘해주지도 않고 무심해진다고 하는데 반대로 제 남편은 가정을 이루고 나니 안정감을 찾아서 그런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너무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를 보면 아직도 연애 때 같다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남편은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를 먼저 찾아와서 가자고 했었는데 결혼해서도 그건 쭉 유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말 데이트를 빠짐없이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평범한 책에 사연을 보낼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그만큼 괴로운 게 인생 법칙인 걸까요? 몇 달 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심각하게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남편 시댁 어른들은 저를 다 좋게 받아주셨고 굳이 제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바보짓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댁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는 결혼 후부터 형님과 계속 마음을 다퉈왔어요. 저희 형님은 겉보기에는 쌀쌀맞고 정이 없어 보였지만 살아온 삶에 대해선 존경할 면도 있었어요. 형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 아이디어 하나로 연 2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어려움부터 성공까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으니 그것에 대해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상 저를 깔보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마치 본인은 태생부터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것처럼요. 솔직히 형님도 사업이 잘 되었으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지. 과거에는 저랑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 그런 형님이 갑자기 재벌놀이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동서, 내가 선물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뭘 사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동서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선물요? 네, 물어보세요.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딱 동서 수준 정도로 사는 것 같더라고. 내 주변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수준이 뭐 어떤데요? 그냥 서민이야. 월급 간신히 200에 300 받으면서 10만 원도 적응 못하고 아둥바둥 사는, 살면서 죽겠다는 소리하는 서민.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도 과할 수 있잖아. 워낙 나랑 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적당한 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동서는 어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서민이요? 글쎄요. 뭐,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형님이야 워낙 돈을 잘 버시니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선물도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뭘 해드리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분 취향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같은 계급에서 사니까 대충 필요한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 수준에 맞게 몇백씩 하는 선물을 주면 부담스러울 거고. 나야 늘 남들한테 주는 선물은 몇백씩 하는 선물을 주지만 말이야. 당연히 몇백씩 하는 선물은 부담스럽겠죠. 전 잘 모르겠으니까 형님이 그분 취향에 맞게 하세요. 형님은 그런 제게 별 도움이 안 된다며 툴툴거리셨는데 은근히 이런 식이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저를 불러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난한 서민을 대표하는 것처럼요.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고 난 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머 설마 저 쬐끄만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야?
세상에 우리 예나 방보다 좁네. 형님 드라마니까 그렇죠. 저 정도 집이면 꽤 커요. 아니 말이 돼. 벌집도 아니고 저게 무슨 일이야? 기가 막힌다. 정말. 그럼 동서 사는 집도 저 정도 돼. 저는 1층 주택이니까 저것보다 더 작아요. 근데 형님은 저런 집에서 안 살아보셨어요? 사업 잘 되시기 전에는 저런 집에서 살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 말에 형님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본인 과거를 부정하듯 단 한 번도 저런 좁아터진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돌리는데 하여튼 동서 식구들은 꽤 되잖아. 대단하다. 어떻게 살아? 아니 난 제일 궁금한 게 화장실이 2개잖아. 그럼 어떻게 나눴어? 나는 절대 저런 데서 못 살아. 못 산다는 법이 어딨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적응돼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난 절대 안 돼. 근데 가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참 잘 견디더라. 이걸 불편하게 느끼면 바꿀 생각을 해야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참고 견디니까 계속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근데 뭐 어쩌겠어? 자기 팔자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걸, 난 그래서 동정도 안 해. 결국 저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나 같은 부자들도 있는 거겠지. 100이면 100 다 부자들만 있어봐. 내가 부자처럼 살 수나 있겠어? 이런 형님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돈 잘 버는 며느리, 와이프, 형수다 보니 다 네 말이 맞다고 비위를 맞춰주는 듯했어요. 그래야 형님한테 뭐라도 떨어질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눈치만 봤죠. 보니 곧 권력이고 힘이라는 걸 가까이 있는 형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형님은 본인이 이룬 성과가 모두에게 쉽게 된다고 믿는 생각이 강했는데 참 기가 막혀 항상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나중에 저만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 점점 형님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어요. 애초에 그게 상책이다 싶었죠. 그렇게 명절 정도만 보는 사이가 되니 제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 부자인 형님 덕을 봐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저 나름 저한테 맞는 그릇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제게 전화가 와선 너무 온화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의 콧소리만으로도 좀 낯설었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왜 가족 모임 때 안 와? 서방님만 보내고 예전에는 빠짐없이 자랐으면서 많이 바쁜 거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남 되겠어. 이게 얼마만이야 형님. 형님도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회사에서 맡은 일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요. 그나저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서 내가 챙기려고 연락했지. 우리 집 이사했잖아. 서방님한테 얘긴 들었지. 그래서 조만간 집들이 겸해서 초대 좀 하려고. 평일 저녁에 시간 돼. 그날 가족들이 오는 건 아니고 내 지인들이 오는 자리야. 가족들은 나중에 따로 부르려고. 가족들만 오는 자리도 아니고 형님 지인들이 오는 자리인데 제가 그런 자리는 잘 안 가봐서 좀 그래요. 내가 일부러 우리 동서만 특별히 부른 거야. 그날 좋은 사람들 많이 와. 다들 사업하는 분들이시고 교수님도 계셔. 동서도 이 기회에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봐야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우물 밖으로 나와. 저 형님 초대는 감사한데 나중에 가족들 초대할 때 그때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전 영 불편할 것 같아서요. 내가 동서 자리까지 마련해 놨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동서를 챙겨주는데 내 마음을 너무 단칼에 거절한다. 동서 먹이려고 좋은 음식까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곧 내 생일이잖아. 겸사겸사 와줘라. 응 그러네요. 날짜가. 근데 형님, 전 갑자기 형님이 저만 따로 챙기시는 게 영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긴.
동서도 은행 다니고 하니까 내가 영업도 좀 해주려고 그래. 그날 오는 사람들 다들 부자라서 적금, 보험 같은 거 한두 개씩은 다 들어줄 거야. 동서도 와서 실적도 좀 쌓고 친분도 쌓고 하면 좋지 않겠어? 나중에 지점장한테 예쁨 받을 거 아니야? 영업 잘했다고. 그리고 그날은 빈손으로 와도 되니까 와서 자리만 빛내줘. 응, 형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는 게 조금은 석연치 않고 찝찝하긴 했지만 제 실적을 올려준다는 달콤한 꼬임에 저도 못 이기는 척 한번 가보기나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형님의 생일도 같이 하는 자리니 빈손으로 오라고 했지만 진짜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작게나마 선물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워낙 좋은 걸 다 가진 사람이라서 남편하고 형님한테 줄 선물을 한참 고민했는데 제 생에 그렇게 선물 하나로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없었을 정도였죠. 향수나 향기 좋은 캔들 같은 걸 사가지고 가면 무난할 것 같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엄청 고가 제품만 쓰는 것 같다. 그건 패스를 했어요. 그렇다고 가전제품을 사가자니 그 집에 1천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 수두룩했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저희 머리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왔는데 그때 남편이 자기 회사 대표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대표라 하면 어려운 존재인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수직관계보단 수평관계로 상사와도 거리감 없이 편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은행에 다니는 제 입장에선 남편의 회사가 정말 꿈의 직장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워낙 자유롭다 보니 직원들도 자유로움 속에서 성과도 잘 내 이번에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개인적으로 대표와 톡도 잘했는데 남편이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우리 대표님도 그런 자리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형수님 사업도 잘 알고 있더라. 괜히 내가 뭐 그 집안 사람이다 하면 생색내는 것 같다 잠자고 있기는 했는데 물어볼 수 있지. 워낙 편하고 좋은 분이시잖아. 근데 당신 회사 대표는 좀 동네 아저씨 같던데. 워낙 격없고 그런 품격 다지는 걸 싫어하셔서. 그래, 나는 우리 대표님 보고 저렇게 부자인데 어쩜 저런 저렴한 옷을 입고 소주를 마실까 했다니까.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 근데 진짜 멋진 분인 게 사람 수준이나 그런 게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 겉모습으로 누구 판단하고 그런 짓은 안 하셔. 우리 대표님. 그래서 내가 좋아하잖아. 하긴 당신 대표 보면 세상에 그런 부자가 다 있구나 싶다니까. 매출 많이 나오면 성과급으로 다 직원들 챙겨주고. 나도 이과 나와서 컴퓨터 전공이나 할 걸 그랬나 봐. 참 당신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뭘 그래. 일단 내가 대표님한테 그럼 물어볼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자주 못 받고 그러는 게 있을 거야. 분명 보니까 와인이나 술도 엄청나게 들어오더라. 우리 대표님은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긴 하지만.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제게 답을 준 건 본인이 직접 만들고 정성을 쏟은 선물이 귀하다는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비싼 건 여기저기서 돈으로 다 사고 먹고 해서 영 흥미가 없을 거라고요. 그 말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냐고 하니 누가 손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치까지 나왔다는데 남편은 제게 뜨개질을 잘하니까 쿠션 같은 걸 떠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니 형님네 슈퍼가 너무 커서 쿠션이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뜨개질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열흘 동안 정성을 다해 퇴근하고 와서 짬짬이 뜨개질을 했고 초대받기 하루 이틀 전엔 밤까지 새가며 예쁜 쿠션 커버를 만들었어요. 선물이라는 게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면 그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형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잘 어울릴까 고민하면서 밤마다 그걸 만드는 작업이 내심 좋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 당신이 이렇게 밤마다 졸아가면서 만든 작품인데 내가 형수님 만나면 다 말해줄게.
근데 난 마음에 드는데 그 집에 어울릴까 모르겠네. 무난하게 뜨긴 했는데 괜히 걱정된다. 소파가 어두운 색이라 안 봐도 어울릴 거야. 좋아. 그렇게 저는 꽃다발과 선물을 챙겨 형님이 초대한 날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형님이 살던 집도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번에 이사한 집도 한강뷰 못지않게 엄청 좋은 곳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문이 3개나 되는 곳이라 차 없이는 오르기도 힘든데 선물에 꽃다발까지 품고 안고 힘겹게 올라 도착을 했죠. 올라와 보니 이미 주차장에 차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괜히 긴장도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정 어색하면 선물만 전해주고 오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마치 결혼식장에 온 것처럼 다 꽃으로 장식이 돼 있었어요. 요리사까지 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광경에 눈까지 휘둥그레졌죠. 아예 형님이 이번 집들이에 아주 일을 낸 듯했어요. 이게 집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어색해하며 집 안에 들어서니 멀리서 저를 발견한 형님이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와서 절 맞이하더군요. 술이 적당히 취한 상태인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동서, 어서 와. 내가 동서 올 줄 알았어. 고마워. 우리 저기로 자리 좀 옮기자. 내가 소개해 줄 사람도 있고. 네, 형님. 근데 형님, 전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동서가 뭐 차려입으려고 해도 입고 올 옷이라도 있어? 없잖아. 차라리 이렇게 후적지근하게 입고 온 게 더 잘 먹힐 수도 있어. 오늘 영업 많이 해가야지, 그치? 형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농담이야. 농담. 그럼 지금이라도 내 옷장에서 하나 입을래? 아니에요. 근데 형님은 엄청 화려하게 드레스까지 입고 오셨네요. 이런 드레스가 집에 있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비싼 옷이 옷장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날 아니면 입을 기회가 없거든. 저런 드레스가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아깝잖아. 그냥 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저녁마다 이러고 자주 놀아. 안 그래도 버릴 옷 많은데 줄까? 아니요, 됐어요. 제가 무슨 이런 옷을 어디서 입겠다고요? 형님, 저는 오늘 영업 안 해도 되고 선물만 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굳이 저 때문에 힘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무슨 힘을 쓴다고 해?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서한테 적금 하나씩 들으라고 명령하는 건데. 동서, 무시해. 내가 챙겨준다고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어.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줄 알아. 놀이공원 놀러 온 애처럼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 따라와. 제가 2~3번 거절을 했는데도 형님은 기어코 저를 끌고 영업을 해주겠다며 무리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형님을 보고 저도 마지못해 알겠다며 따라갔고 그 자리에 도착을 하니 형님이 저를 한 번 더 멈춰 세우더라고요. 동서. 근데 내가 오늘 영업해주는 대신 동서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내 생일 파티이기도 하잖아. 생일 선물 준다 생각하고. 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제가 뭐 도움이 될 게 있어야 할 텐데 말씀해 보세요. 형님, 우리가 사업하면 결국 서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통 방법을 모르겠다고 해서 겸사겸사 내가 동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들이 뭐 물어보고 하면 동서가 대답 좀 잘해줘. 네, 저한테요. 제가 무슨 서민 대표처럼 온 것도 아니고 형님 혹시 적금은 다 핑계고 저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아니야, 난 진짜 동서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암튼 그건 동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일단 이거 받아.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현금 한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사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원하면 더 줄게.
거기에 동서가 사근사근하게 자라면 저 사장님들이 적금이니 보험까지 들어줄 수도 있는데 금상첨화 아니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성심성의껏 좀 해.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렇게 형님은 제 팔목을 잡고 단상 같은 곳으로 올라가더니 자자 여러분, 오늘의 초대 손님 저희 집 동서가 왔어요. 제가 어렵게 모신 손님이니 힘차게 박수 주세요. 얼떨결에 사람들 중심에 선 저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모두가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이 워낙 단어 선택이 세서 서민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한 거고 실제로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제게 질의응답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발언에 귀함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영화 기생충 보셨죠? 이분이 그 부자 말고 가난한 집 식구들의 실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하실에서 살면서 온몸에 밴 지하실 냄새부터 능력 없는 자신의 삶을 거짓으로 치장하며 저희 같은 부자들한테 빌부터 사는 그런 기생충이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요. 형님 정말 이렇게 무식하고 개념이 없으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형님이나 이 사람들 수준이나 다 이 정도로 학급이에요. 지금 사람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마이크가 쨍하고 울릴 정도로 소리를 확 지르자 형님이 제게 귓속말로 내가 협조하라고 돈까지 지어줬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하는데 제가 계속 난리를 치자 이내 제 마이크 소리를 꺼버리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나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분이고 저는 우리 동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사는 곳까지 너무 처음 보니까 꼭 드라마 세트장 보는 것 같고 영화 같고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죠? 형님의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호응을 하고 질문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였죠. 이제 질의응답을 갖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분들이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이야기도 자세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길어진다 생각되시면은 꼭 우리 동서에게 팁을 주세요. 안 그러면 사람이 입을 열기 싫어지니까요. 기생충 팔자들은 더 심하니까요. 아셨죠? 형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누구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무슨 권한으로 나를 기생충이니 벌레 취급하는지 저 대신 소리를 질러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려 위아래로 훑어보며 빗바람까지 불고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이런 상식 밖의 사람들도 문제지만 있던 자리를 마련한 형님한테 제일 열이 받았고 저도 눈이 돌아가 형님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서 바닥으로 내리꽂은 뒤 형님의 과거를 이 자리에서 다 밝힐 거라고 했어요. 당신도 과거엔 기생충 아니었냐고요? 뭐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잘 산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대우하냐고. 당신 이거 다 자격지심이고 과거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내가 마이크 들고 떠들면 당신도 끝장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형님이 금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저보고 입 안 다무냐고 한마디만 더 나을대면 그땐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데 저도 형님에 맞서 뭐 어쩔 거냐고 대더니 글쎄 제게 손을 올리며 제 입을 세게 틀어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형님이 저보다 덩치가 더 커서 밑에서 누르는 힘에 저는 속절없이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리곤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을 뺏어들곤 이딴 걸 선물로 가지고 왔냐며 사람들을 향해 기생충 세상에 사는 동서님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같이 열어보자고 하였고 제가 준비한 걸 꺼내보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더군요. 이딴 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네요. 여러분 뭐 의류수거하면서 갖고 온 건가요? 용도가 뭐야? 이게 걸레를 선물로 준 것 같은데 동서는 나 엿먹이려고 걸레를 선물로 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우린 이런 선물을 해볼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죠? 오늘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이 마당에 있던 계집에 제가 뜬 쿠션 커버를 던지더라고요. 그게 날아가는 순간 며칠이고 생각하면서 만든 제 정성까지도 다 짓밟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형님에게 짓밟힌 것도 너무 억울한데 사람 성의까지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짠해 저를 짓밟고 있던 형님의 다리를 내팽개치고 그대로 박차고 마당을 나왔습니다. 형님을 포함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오늘 완전히 코미디 연극 하나 보는 것 같다며 깔깔거리고 수군대는데 그 몇 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들 앞에서는 죽어도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입술을 꽉 깨물고 마당으로 나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마당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한 분이 제 팔을 낚아채듯 잡더니 저를 다시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도 무시와 치욕을 당한 자리라서 그런지 형님 외에 그냥 여기 모인 인간 모두가 금수만도 못하게 느껴져서 뭐예요? 당신 이거 놔요 놓으라고요. 무슨 짓이야. 또 저 안으로 데려가 광대짓만도 못한 벌레 취급을 받을 상황이 싫어서 저는 뿌리치려 애를 썼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저 인간들만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깔깔대는 거 왜 참으세요?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이런 모임인 줄은 모르고 초대받고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본인 삶을 다 함부로 주물러버리고 선생님이 애쓰고 정성까지 들인 선물을 그렇게 하는 가족이란 사람한테 인정하고 갈 생각이냐고요. 그럼 얼마나 더 우스워져요. 저기 못 들어가요. 저 사람들 돈은 넘쳐도 인간은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작 돈 없다고 물러설 필요 없다고요. 갑시다.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를 믿어보라는 듯 떳떳하게 들어서는데 그 여자분 뒤를 따라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뎠죠. 저는 다시 제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야유나 보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이 그분의 등장으로 고요해지며 집중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중 제일 놀라 자빠지는 건 오늘 파티의 주최자인 형님이었어요.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를 말도 없이 어떻게 이 꼴 보여주려고 오늘 나를 부른 겁니까? 박 대표 이렇게 저지르고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회장님께서는 오늘 못 오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당연히 회장님께서 불참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내가 온다고 하면 이딴 짓거리는 안 할 참이었나 봐요. 박 대표 지금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자네들도 마찬가지고 돈 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이 너무 과해서 웃자고 다 재밌자고 한 거였어요. 이런 자리에 이런 이벤트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물론 저희 동서도 동의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치 동서가 나한테 돈 받았잖아. 술 핑계를 대. 이미 썩은 당신네들 인성에 술까지 들이부으니 더 인성이 나오는 거겠지. 이 사람 박 대표 동서 우리 남편 회사 직원의 아내야. 남편 회사 직원이면 나한테도 똑같은 직원이고 그럼 내 가족을 건드린 셈이라고 이러고 한심하게 노는 걸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박 대표인데 내가 여태껏 박 대표 그 사업을 돕고 있었다니 아주 큰 실수를 했네. 다음 투자 건에 대해선 없던 일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2번 다시 나랑 마주칠 일 없을 테니 그리 알아요.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거둬주세요. 그 말 많은 마당에 박 대표가 걸레짝 취급하면서 갖다 버린 거. 그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먼저 제안했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뜨의 쿠션을 알고 있었고 이런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선물이며 사람을 걸레짝 취급하는 당신인데 어떻게 교육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난 절대 못합니다. 알고 보니 그 회장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표님의 아내분이었고 이분 또한 교육계 쪽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형님한테 줄 선물 또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남편의 대표가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뜨개 쿠션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남편이 다 완성된 뜨기 쿠션을 본인 대표한테 보내줬었는데 그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하늘이 절 보살피고 있구나 싶었어요.
형님 또한 이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과 저와의 관계를 알자마자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난이 좀 과했어. 나 다 진심 아니야. 동서도 잘 알잖아. 내가 원래 좀 모든 일에 과하다는 거. 그니까 회장님께 제발 잘 좀 말씀드려줘라. 응, 내가 동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런 형님의 돌변한 태도도 끔찍스러웠지만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나 무기력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더 괘씸하고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놔요. 아까는 그렇게 서커스단의 곰처럼 대하더니 이제 와서 제가 사람처럼 보여요. 형님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정말 돈밖에 없단 말이 맞네요. 내가 너무 오바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동서 회장님, 제가 오늘 일은 동서에게 사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사업일은 내가 입으로 뱉은 말 걷어들인 거 본 적 있어요. 나는 내 마을은 금처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박 대표는 우리랑 일할 자격 자체가 없는 자격 박탈자라고요. 형님, 이거 놓으세요.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님이 기생충 같아요. 돈에 좀 먹혀서 사는 벌레요. 앞으론 더 이상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회장님 또한 정리됐으면 이만 가자고 하였고, 저는 그분과 함께 밖으로 나와 한참이나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감사하다는 말만 했고, 이 회장님은 본인이 더 고맙다며 사실 저희 형님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봐버렸으니 같이 하던 사업은 끝을 내는 게 맞다고, 그게 본인 신념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사람 됨됨이만 되면 어려운 고비는 얼마든 지나가는 법이라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이 항상 회사 대표가 좋은 분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분 옆에 이렇게 더 좋은 분이 아내로 있으니 이분들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쯤 이 회장님이 제게 본인의 명함을 한 장 주며 제 뜨개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아이들 교구 만들 때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연락을 해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고 하였고 그 명함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괜히 제 어깨가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드나든 기분이었죠. 이날 이후로 형님은 꾸준히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제게 살려달라 빌었는데 저는 눈 깜짝 하나 안 했어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저희 남편을 설득했는데 저희 남편 또한 제가 당한 모욕적인 일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형제간의 연도 끊자고 강경하게 나갔어요. 결국 형님은 그 회장님은 믿고 무리하게 벌려놓은 일들이 해결이 안 돼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평생을 바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제게 그랬듯 저는 다른 사람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죽을 만큼 싫었던 형님은 애들까지 아주버님에게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지금은 몇 개월째 깜깜무소식이에요. 워낙 자기 팔자 개척하는 법을 잘 아시니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싶어 남편을 통해 제 정성과 마음이 담긴 뜨개질로 선물을 전했어요. 그러니 그 선물을 받은 회장님이 나중에 저희 집에 초대를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회장님과 남편의 대표님과 만나 인생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같은 돈 많은 사람이어도 그분 말처럼 됨됨이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저도 그런 분들이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싶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앞날에 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